그날 저녁 평범한 퇴근길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나는데 창문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었죠. 전화를 안 받더니 여기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무거운 침묵 같은 게 창문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아시죠? 그런 분위기. 말은 안 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 그 이상의 무언가였죠.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 같았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짝 마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은편 여자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젖은 휴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울고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자는 제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누구셔?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작 2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2초가 저에게는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죠. 이 사람은 내 전처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차 한잔 하게 됐어. 전처라는 여자가 자리를 떠나려다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더라고요.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미안함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동정인지 저는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이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우연히 만난 거야. 오해하지 마. 그냥 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기가 그래서 커피 한잔 한 거야. 다른 뜻 없어 진짜야. 묻지도 않은 것까지 해명하는 남편을 보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너무 열심히 해명할수록 오히려 더 수상해지는 그런 순간이요. 결백한 사람은 저렇게까지 변명하지 않죠. 그리고 전처의 그 붉은 눈과 젖은 휴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저 여자는 울고 있었던 걸까요? 왜 제 앞에서 무언가 말하려다 삼킨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과 저는 재혼 사이입니다. 사실 저는 첫 남편과는 사별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어요.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했죠. 아직 젊은데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좋은 사람 만나보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한번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들이는 게 두려웠어요. 그건 배신 같기도 했고 또 다른 상실을 예약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끈질긴 권유로 동호회에 나가게 됐어요. 마지못해 발을 들인 자리였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도 사실 새로운 사랑이 두려워요.
전처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거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니까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아팠지만 그 아픔의 깊이만큼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상처받은 사람끼리 나누는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그런 위로요. 우리 용기 내서 한번 만나볼까요? 서로 상처 있는 사람끼리 조심조심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저도 두렵지만 서영 씨가 너무 좋은 분이라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 오랜 망설임 끝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레 열었죠. 그리고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재혼했어요. 둘 다 전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우리도 아이 없이 둘이 살기로 했죠. 나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카페에서 본 그 장면이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처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던 남편이 왜 그 전처와 마주 앉아 있었던 걸까요?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을 다시 만날 이유가 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얼굴 보기도 싫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커피까지 마시고 있었어요. 게다가 전처는 울고 있었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씻는다며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겼죠.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했습니다. 오늘 이 의문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었죠. 이대로 삼켜버리면 평생 목에 걸린 가시가 될 것 같았어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 앞을 막아섰죠. 오늘 왜 전처 만난 거야? 정말 우연히 마주쳐서 커피 마신 거 맞아? 그 여자 울고 있었잖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아이 때문에 만난 거야. 아이? 무슨 아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미안해, 당신한테 말 안 했어. 그 말이 허공에 떠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익숙한 단어들인데 문장이 되니 낯선 언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뇨. 결혼 전에 분명 아이가 없다고 했었죠. 아이가 있었어? 왜 말 안 한 거야?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숨길 수가 있어? 미안해.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줄까봐 그랬어. 재혼인데 아이까지 딸려 있으면 누가 만나주겠어. 당신 놓치기 싫었어. 제발 이해해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의 기반이 되어야 할 신뢰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숨긴 이유는 이해가 되면서도 씁쓸했죠.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에 저는 화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름은 시우야. 시우가 백혈병이래. 전처가 연락한 게 그것 때문이야. 아이가 많이 아파. 상태가 좋지 않대. 백혈병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아무리 숨겨왔던 아이라고 해도 어린 생명이 그런 병에 걸렸다니요. 저는 차마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픈 거야? 그 한마디에 남편이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 놓아 서럽게 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화가 나면서도 우는 남편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전처가 찾아온 게 치료비 때문이야. 백혈병 치료에 돈이 많이 드나 봐. 혼자 감당하려 했는데 이제 돈이 없대.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아니, 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재혼부부였지만 경제권은 각자가 관리하고 있었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게 우리만의 규칙이었습니다. 당신 돈이잖아. 당신 뜻대로 해. 그게 요즘 가게가 안 돼서 당장 목돈이 없어. 미안한데 당신이 좀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백혈병에 걸린 아이 이야기를 들은 직후라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아무리 처음 알게 된 아이라고 해도 어린 생명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데요.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급한 건 4천만 원 정도야.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유가 넘치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적금을 모두 해지해야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돈 계산부터 하는 것도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았죠. 내가 아이를 한번 만나볼게. 병원에도 가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괜한 말을 했다. 당신한테까지 손 벌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괜히 당신이 나서면 전처도 껄끄러워할 거야. 미안해. 없던 일로 해줘. 방금 전까지 돈을 빌려달라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니 어리둥절했어요. 돈이 급하다면서 왜 제가 직접 돕겠다고 하니까 거부하는 걸까요? 아이가 아픈데 그런 거 따질 때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맞지. 아니야. 진짜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정말 미안해. 남편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도움을 청해놓고 막상 제가 나서겠다고 하니 급히 말을 거두다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간 남편을 따라갔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이 사실 알아? 당신 아이 아프다는 거. 아니, 몰라. 왜 말 안 했어? 손자가 백혈병인데.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꽤 돈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사업을 크게 하셔서 여유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손자가 아프고 치료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텐데 아무리 이혼한 전처 소생이라 해도 손자는 손자 아니겠어요? 남편 아이기도 하잖아요. 왜? 아버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 손자 일인데 당연히 도와주시지 않겠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또 무슨 비밀이 있는 건가 싶었죠. 그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야. 뭐라고?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방금 당신 아이라며. 시우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전처가 바람이 나서 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8년을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어. 나중에 알게 됐고. 그래서 이혼한 거야.
그 말이 제 안에서 의미를 찾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전처가 외도를 해서 이혼했다는 말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외도의 결과물이 그 아이였다니요.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8년을 자기 핏줄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이요. 그럼 지금 나한테 빌리려던 돈이 당신 아이도 아니고 상간남 아이 치료비였던 거야? 그 순간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야. 피가 안 섞였으면 어때? 내가 8년을 밤잠 설쳐가며 키웠어.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것도 나야. 젖병 물리고 기저귀 갈아준 게 나라고. 처음 걸음마 뗄 때 손 잡아준 게 나야. 아빠라고 부르는 거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혈육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야? 난 그 애를 내 가슴으로 낳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8년을 키웠으면 그게 자식이죠. 하지만 그걸 왜 저한테 숨긴 건지, 왜 이제야 말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 다 알아. 그래서 시우를 손자로 안 봐. 아프다고 해도 절대 돈 줄 사람들이 아니야. 남의 피가 섞인 아이한테 왜 돈을 쓰냐고 할 게 뻔해. 그러니까 제발 비밀로 해줘. 당신한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갑자기 쏟아진 정보들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렸죠. 일단 알겠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거웠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죠. 어젯밤 남편이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 하룻밤 사이에 쏟아진 비밀들이었죠.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남편이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온 거였죠.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년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본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면 뒤에 숨은 또 다른 얼굴이 있었던 거죠. 신뢰라는 건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늘어놓은 이야기들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전처의 외도, 상간남의 아이, 8년간의 양육, 백혈병.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연이 한꺼번에 쏟아지다니요. 드라마도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상황을 두고 봐야겠다 싶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병원 들렸다 왔어. 시우 면회하고 오느라. 아이 병원에 다녀온다는 말에 더 뭐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희미하게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보고 왔다면서 향수 냄새라뇨.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달콤한 향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 텄죠. 그 의심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나도 아이 문병 가고 싶어. 같이 가면 안 될까? 아, 그건 병실에 전처가 있으니까 서로 껄끄럽잖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면 아이한테도 안 좋고. 머리로는 합리적인 이유 같았지만
가슴으로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전처가 껄끄럽다는 게 이유라면 남편은 왜 매일 가는 걸까요? 혹시 전처와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를 핑계로 다시 만나는 건 아닐까요? 아픈 아이를 돌보다 보면 정이 다시 붙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남편이 한 얘기들도 다 믿기도 어려웠어요. 백혈병이라는 것도 상간남 아이라는 것도 전부 확인할 길이 없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병원 간다고 나서면 몰래 뒤를 밟아보기로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진실이 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심만 하며 소갈이 하느니 차라리 확실히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죠. 저는 잠시 후 차를 몰고 남편 차 뒤를 따랐습니다.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면서요. 남편의 차는 정말로 병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대학병원으로 가더군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혹시라도 남편과 마주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 남편을 놓쳤어요. 그래서 소아병동 쪽으로 가서 남편을 두리번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남편을 찾았죠. 복도 끝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죠. 그때 병실문이 열리며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병원복을 입은 남자아이였어요. 시우라는 아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아빠! 아이가 남편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꼭 껴안았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부자의 정이 느껴졌어요. 아빠, 오늘은 뭐 가져왔어? 저번에 말한 로봇 가져왔어? 당연하지. 아빠가 약속했잖아. 우리 시우 용감하게 주사 맞았다며. 간호사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아유, 아빠 아들 최고다. 아프지도 않았어. 나 진짜 하나도 안 울었어. 역시 내 아들이야. 다 나으면 아빠가 놀이공원 데려갈게. 그때까지 힘내자, 응?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남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했죠. 상간남의 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 모습을 보면 누가 그걸 알겠어요. 8년을 자기 자식이라 믿고 키운 세월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혈육보다 진한 정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저런 거겠죠. 남편이 그토록 우열하며 내 아이라고 외쳤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남편을 미행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어린아이를 향한 치근함까지 여러 감정이 뒤엉켜 쉽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어요. 아이가 걱정돼서요.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해결은 된 거야? 해결했어. 어떻게? 당장 목돈이 없다고 했잖아. 아버지한테 빌렸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시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아버님한테? 사실대로 말한 거야? 시우가 아프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뭐 사실대로 말하면 절대 안 빌려주실 분이잖아. 그냥 가게가 요즘 어렵다고 운영 자금이 급하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빌려주시더라. 뭐 가게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저는 살짝 불안해졌어요. 거짓말로 돈을 빌린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거짓말은 좀...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되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가게 운영자금이라고 해놓고 다른 데 쓴 거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나중에 갚으면서 잘 말씀드리면 돼.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버님 성격 알잖아. 거짓말에는 진짜 엄격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알기 전에 내가 잘 정리할게. 아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특히 돈에 관해서는 칼 같은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봤자 남편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우는 치료받으면 좋아지는 거야?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아까까지의 가벼움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쉽지 않대. 백혈병이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래.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는 거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아직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 시우가 어리니까 회복력이 좋을 거래. 그래도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잖아. 분명 좋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시우가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져.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낮에 병원에서 봤던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아빠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던 모습. 로봇 장난감을 받고 좋아하던 맑은 눈. 그 아이가 그토록 무서운 병과 싸우고 있다니요. 시우가 내가 가면 그렇게 좋아해. 아프면서도 웃어. 그게 더 마음이 아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어린 생명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며칠 후 어느 주말 낮이었습니다. 남편과 거실에서 함께 있는데 남편 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의 화면을 보더니 급히 전화를 받았죠. 나야. 뭐?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이 다급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시우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대. 뭐? 갑자기?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자세한 건 가봐야 알 것 같아. 일단 가볼게. 저도 덩달아 걱정이 되었어요. 얼마 전 병원에서 본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죠. 그 아이 상태가 나빠졌다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걱정돼. 아니야, 집에 있어. 내가 가서 상황 봐서 연락 줄게. 일단 나 혼자 갈게. 그래도 아이가 위험하다며. 전처 때문에 그래? 이럴 때 그런 거 따질 때야?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면 안 돼. 전처도 예민해져 있을 거고, 거기서 당신까지 있으면 시우한테도 안 좋아. 제발 이해해줘. 아니, 그래도... 상황 봐서 연락 줄게.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일 돌아올 수도 있어. 밤새 병원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있는 자리에 제가 가면 확실히 어색하긴 할 테니까요.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알겠어.
연락 꼭 해. 시우 상태 어떤지도 알려주고. 응, 그럴게. 고마워. 이해해줘서. 남편이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는 게 보였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남편은 힐끗 살피더니 그걸 재빨리 자켓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저를 의식한 듯 급히 숨기는 동작이었죠. 저는 못 본 척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반지 상자였어요. 작고 네모난 누가 봐도 반지가 들어있을 법한 그런 상자요. 그럼 나 갈게. 연락할게. 남편이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가 위독하다고 해서 급히 병원에 간다면서 반지 상자를 챙긴다고요? 대체 왜요? 가라앉았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난 후 저도 바로 현관문 앞에 있는 제 차키를 집어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반지 상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번엔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차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남편 차가 병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시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동쪽인데 남편은 서쪽으로 가고 있었죠. 아이 상태가 위급하다면서 왜 병원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남편의 차가 대로변에 멈춰 섰습니다. 저도 멀찍이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잠시 후 한 여자가 남편 차에 올라탔습니다. 전처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번에 카페에서 봤던 전처는 키가 작았거든요. 그런데 저 여자는 키가 남편만 했어요. 체형도 머리 길이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놓칠 수 없었어요.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에 올라탔죠. 남편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몇 대의 차를 사이에 두고 따라갔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남편 차가 휴게소로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남편 차를 지켜봤죠. 남편과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연인 사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건물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여자도 남편의 목에 팔을 감았죠.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짧은 입맞춤이 아니었어요. 오래도록 진하게 마치 세상에 둘밖에 없다는 듯이요. 소나기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다시 움켜쥐었죠. 흔들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이건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아이가 위급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남자는 휴게소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죠. 저는 흔들리는 손으로 계속 촬영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처의 외도, 상간남의 아이,
백혈병, 치료비,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렸죠. 여자가 휴게소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어요. 들키면 안 됐죠. 여자는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여자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세면대 쪽으로 가서 손을 씻는 척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거울에 비친 여자의 얼굴을 슬쩍 살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식 날 하객석에 앉아있던 여자였죠. 남편이 자기 친구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인사만 나눴었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라고만 생각했었죠. 그 여자가 지금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거예요. 어쩌면 그전부터 사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결혼식에 뻔뻔하게 참석해서 축하한다고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죠. 여자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잠시 후 뒤따라 나왔어요. 여자는 주차장으로 가서 남편 차에 올라탔죠. 곧바로 남편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급히 제 차로 뛰어갔어요. 시동을 걸고 뒤를 쫓았죠. 그런데 남편 차가 미친 듯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더라고요. 속도계가 금세 150을 넘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점점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저렇게 달리다가는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속도였어요. 결국 남편 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곧장 서재로 향했죠. 결혼식 앨범을 꺼냈습니다. 하객들 사진이 담긴 페이지를 넘기며 그 여자를 찾았어요. 몇 장을 넘기자 여자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단체 사진 한쪽에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휴게소 화장실에서 본 그 얼굴과 똑같았어요. 틀림없이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결혼식 날 그 자리에 앉아서 저희를 축복해 주던 여자. 그 여자와 남편이 지금 어딘가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앨범 속 그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이를 만나러 간다면서 상간녀를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병원에 간다는 말, 아이가 위급하다는 말, 전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그렇다면 시아버지에게 빌린 돈도 아이 치료비가 아니라 상간녀에게 쓴 게 아닐까요? 반지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반지도 분명 그 여자에게 줄 선물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했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것도 과연 정말일까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바로 시우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화병동에 도착해서 시우가 있던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시우가 없었습니다. 빈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에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있던 남자아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한시우라는 아이요. 아, 그 아이요? 조금 전에 퇴원했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나가던데. 퇴원이요? 그 아이 백혈병 아니었어요? 보호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백혈병이요? 아니에요. 그 애 머리 다쳐서 입원한 거예요. 며칠 경과 보다가 오늘 퇴원한 거고요. 백혈병은 무슨 활발하게 뛰어다니던 애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백혈병이 아니라고요. 머리를 다쳐서 며칠 입원한 것뿐이라고요. 남편이 했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백혈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던 그 눈물도, 아이가 위급하다던 그 다급함도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자식이 죽어간다며 오열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저는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걸까요? 저는 급히 병실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답답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죠.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원 정문 쪽으로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남자아이와 여자, 그리고 나이든 할머니였죠. 저번에 카페에서 봤던 전처가 틀림없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전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는 표정이었죠. 저 아시죠? 한재민 씨 재혼한 아내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때 카페에서 뵀던 분이시죠? 전처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엄마, 시우 잠깐만 봐주세요. 금방 올게요. 할머니는 전처의 친정 어머니인 듯 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아이 손을 잡고 로비 의자 쪽으로 갔어요. 시우는 밝은 얼굴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전처와 저는 병원 1층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전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아이가 백혈병이라고 했던 것,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던 것,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것까지요. 전처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백혈병이요? 시우가 백혈병이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시우 백혈병 아니에요.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머리 다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며칠 입원했던 거고 오늘 퇴원한 거예요. 그럼 그날 카페에서 만난 건 뭐였어요? 울고 계셨잖아요. 그건 시우가 다친 이후로 자꾸 아빠를 찾았거든요. 아빠 보고 싶다고 아빠 언제 와 하면서요. 그래서 한 번만 병원에 와달라고 부탁하려고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바쁘다면서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러워서 온 거예요. 남편이 했던 말과 전처의 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외도는 당신이 해서 이혼했다고 했어요. 시우도 당신이 바람난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요. 전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바람을 펴서 이혼했다고요? 진짜 그 인간 입에서 나올 소린 아니네요. 바람 핀 건 그놈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 인간이 바람 폈다고요.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내가 잡았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내가 당한 쪽이라고요. 전처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우가 상간남 아이라고요?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시우는 그 인간 친자식이에요. 근데 그걸 또 뒤집어 씌우고 다녀요? 아니, 자기 자식을 상간남 아이라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라이 새끼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전처의 외도도 상간남의 아이라는 것도 백혈병도 전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저를 속여온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휴게소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었죠. 이 여자 혹시 아세요? 예전에 바람폈던 그 여자예요? 전처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여자 아니에요. 그때 그 여자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 여잔 처음 봐요. 새로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바람을 피웠고 지금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그 인간이 원래 그래요. 바람기가 뼛속까지 박힌 인간이에요. 반성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절대. 저도 그렇게 당했어요. 제 충고 들으세요.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만 손해예요. 저는 전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당한 사람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전처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죠. 말씀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그 인간 아주 지옥갈 인간이에요. 어떻게 지 바람 피우는 걸 숨기려고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참나, 벼락 맞을 인간 같으니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찍은 영상, 결혼식 앨범 속 상간녀 사진, 그리고 전처에게 들은 이야기까지 남편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소영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재민 씨가 아버님께 빌린 돈 있잖아요. 그거 가게 운영자금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아이가 백혈병이라고 거짓말한 것, 실제로는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 치료비라며 빌린 돈을 상간녀에게 쓴 것, 지금도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시우가 백혈병이라고 거짓말을 해? 자기 자식 팔아서 돈을 뜯어내. 그리고 그 돈으로 바람을 펴. 네, 아버님.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 미친놈이 진짜.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1시간에 안 오면 넌 내가 직접 찾아간다! 전화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 시우가 백혈병이라고! 그 거짓말로 나한테 돈 뜯어서 상간녀한테 갖다 바쳤어? 이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놈아! 빌려간 돈, 가게 차릴 때 준 돈 다 토해내! 한 푼도 빠짐없이 다 토해내라고! 오늘부로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다! 의절이야, 의절!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미안하다. 이 시우 존재를 너한테 숨겨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재민이가 하도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괜히 재혼할 때 복잡해진다고 우리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아들 말만 듣고 입 다물고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에게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걸 숨기나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은 무슨 뭔 짓이야. 네가 한 짓을 말한 것뿐이지. 이 정신병자야. 미쳤어? 왜 그걸 부모님한테 다 말을 해? 미친 건 너지. 네 천벌받을 거짓말 다 알아. 시우가 백혈병이라고? 도른 새끼. 자기 자식 팔아서 돈 뜯어내고 그 돈으로 바람을 펴? 전초도 다 만났어. 네가 바람 펴서 이혼당한 거, 시우가 네 친자식인 거 다 알아. 뭐? 이게. 왜? 할 말 없어? 어떻게 상간녀 만나려고 자기 아들이 아프다는 거짓말을 해? 아들이 죽어간다면서 울던 거 다 연기였어? 네가 사람이냐 짐승 새끼냐? 닥쳐. 천벌은 네가 받아, 이년아. 네가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야. 나 지금 바로 집으로 간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내가 너 가만 안 둬, 진짜. 와, 오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어디 한번 와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라. 그놈 오면 내가 두 다리를 분질러 놓으마. 어디 자식을 팔아먹어서 바람을 피워? 그딴 놈은 다리가 있으면 안 돼. 시아버지의 눈에 서린 분노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 말이 씨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죠. 이놈이 도망을 간 거 아니야?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을 먹고 숨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4번. 계속 같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전화도 안 받아.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 무슨 일은? 쫄아서 숨은 거지. 그때 시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사고요? 지금 어느 병원이요? 저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민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고 해. 뭐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 급하게 올라오다가 사고가 난 게 분명했어요. 화가 나서 과속을 했던 거겠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았고 저와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탔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한재민 씨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은 지금 긴급 수술 중이십니다. 상태가 많이 위중하고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어요. 살 수는 있는 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덧붙였어요. 혹시 동승자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옆에 타고 있던 여성분은 이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저희는 의사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상간녀였습니다. 그 여자도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응급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고가 날 때 남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했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남편 몸이 앞유리를 뚫고 튕겨 나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두 눈을 관통했어요. 추락한 뒤에는 차체에 다리가 깔렸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도 잃었어요. 시아버지가 분질러 주겠다던 그 두 다리를 정말로 잃은 거였죠. 말이 씨가 되어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병상에 누운 채로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제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눈도 잃고 다리도 잃은 처지에 싸울 기력조차 없었던 거겠죠. 아니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자각이 저항의 의지마저 꺾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상간녀도 죽고 부모에게 의절당하고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전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두 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불 아래로는 두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한때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웃으며 다니던 남자의 처참한 말로였습니다. 나야. 전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비틀었어요. 누구야? 너 여기 왜 온 거야? 전 남편은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없는 다리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죠. 이불만 걷어차는 신용을 하다가 결국 침대 위에서 몸부림만 쳤어요. 그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구경 왔냐? 구경 왔어? 뭐 좋은 꼴이라고 구경까지 하니 그냥 꺼지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넌 천벌받은 거야. 자식이 죽어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으로 바람 피우고 다녔잖아. 하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닥쳐! 입 닥치라고! 수진 씨 만났어. 네 첫 번째 부인. 네가 시우 팔아서 바람 피우고 다녔다는 거 다 알아. 전 남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수진 씨가 그러더라. 다시는 너한테 시우 안 보여줄 거래.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도 병원은 안 가더니 상간녀 만나러 갈 시간은 있었지? 이제 시우는 너 같은 아빠 없는 셈 치고 살 거래. 닥쳐! 그만해! 그만하라고! 전 남편이 악을 썼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넌 이제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거야. 뭐 눈이 없으니 보고 싶어도 못 보겠지만 찾아가고 싶어도 다리가 없으니 못 가겠네. 참 안 됐다. 인연이 씨! 욕밖에 할 줄 모르네. 그래, 욕이라도 실컷 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것밖에 없잖아. 눈도 없고 다리도 없고 부모한테 의절당하고 여자는 죽고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네 옆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전 남편이 이를 악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붕대 감긴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 따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야.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지.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자식 팔아 돈 뜯어내고 여자들 갈아치우며 살더니 결국 이 꼴 됐네. 평생 그 어둠 속에서 혼자 후회하면서 살아.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야. 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욕설과 비명이 뒤섞인 고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자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어요.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삶이 돌아왔어요. 전처 수진 씨와는 그 이후 한번 연락했습니다. 시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는 가끔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진 씨는 아이에게 아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우를 위한 길이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전 남편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요양병원에 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됐죠. 상간녀를 만나러 가다가 과속으로 사고를 낸 거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살면서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자식마저 이용한 사람의 최후가 그것이었습니다. 거짓의 다리로는 멀리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전 남편은 거짓의 다리로 너무 멀리 가려다 결국 두 다리를 모두 잃었어요.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려 했으니 이제는 그 세상을 볼 눈도 없어졌고요. 저는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에게 속지 않겠다고 이를 악무는 대신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두 번째 결혼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